생활법률 8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임차권의 승계 부분 보죠. 107조. 자,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한다.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기 그 임차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임차권이죠. 이런 임차권을 이제 승계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죠. 상속을 할 수 없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할아버지가 가족 없이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다가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셨어.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서 같이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대면서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늙어서 무슨 뭐 혼인신고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그 생활을 같이 하던 그 할머니,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임차권을 승계받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촌 이내의 친족은 뭐겠어요? 이촌? 부모 자식이죠. 부모 자식 관계가 이촌이잖아. 이촌. 응?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일촌이네. 부모 자식 관계는 일촌. 그 다음에 이촌은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속인이 있긴 있어.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같이 살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긴 있는데 자녀하고 같이 살지는 않고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살고 계시다 할머니를 만났어.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외롭고 그러니까 할머니와 같이 사시다 돌아가셨어. 자, 이 경우에 상속인이 있죠. 자녀가 있어요. 1촌지간은 자녀죠. 2촌은 형제자매고 자녀가 있어. 1촌지간인 상속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때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할머니하고 그 자제분이 이제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임차권 승계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권자가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권을 승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금 여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할머니한테 지금 임차권의 승계고, 응? 지금 이촌 이내의 친족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죠. 상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배우자 같은 경우 이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월세를 너무 많이 안 냈어. 월세를 너무 많이 안 내서 받을 보증금도 없어. 오히려 지금 내야 할 월세가 더 많어.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라고 강제하게 되면 이거 빚을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승계를 나 승계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권자가 이렇게 승계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승계 안 받을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임대차 관계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수선 의무 부분이죠.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에 들어와서 자 임차주택이 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사실은 그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그 주택에 들어와서 그 주택을 어떤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를 줘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응? 그렇잖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쫓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전에 집주인이 도배장판도 너무 벽지도 너무 낡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 도배장판도 싹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임대차 목적에 쫓아 임대차 계약 목적에 쫓아서 그 임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때 임대인의 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냐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 임대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부담하느냐 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형광등이 나갔어. 그러면 이 형광등은 누가 갈아줘야 돼? 아니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 보일러를 교체해야 돼. 보일러 누가 교체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 배관이 터졌어. 그래서 물이 팡팡 새. 수도를 못 써 지금. 수도 배관이 터졌어. 그럼 수도 배관 교체 공사는 누가 해줘야 돼? 이런 문제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이래서 이제 임대인이 어느 정도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실무에서 종종 이제 논란이 많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판례는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형광등을 바꾼다든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도어락이 좀 고장이 났다든지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도어락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형광등 뭐 이런 게 나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주요 구성 부분 주택의 어떤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설비의 교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보일러가 고장이 돼서 보일러를 교체해 줘야 돼. 그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집주인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물론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인데 임차인이 잘못해서 때려 부셨어.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그는 부담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보일러가 한 7, 8년 뭐 한 10년 써서 수명을 다 했어요. 그럼 그 교체를 해줘야지. 그건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되는 거야. 통상적으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보일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때려 부신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보일러를 사용을 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고장난 원인 잘 모르죠. 뭐 어떤 기계적 결함에 의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것도 막 간단히 수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 배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건 당연히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겠죠. 예를 들어 당사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일러 교체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 수도 배관 터져도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 뭐 이렇게 약정이 있다면요. 뭐 그 약정에 따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원상 회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주로 상가 건물에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 주택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주택을 무슨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살지는 않거든요. 리모델링 한다든지 확 바꿔서 살지는 않아. 그래서 이 원상 회복 의무는 주로 상가 건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거기를 갖다가 무슨 룸사롱 비슷하게 막 개조해서 장사를 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맨 처음에 임대차 했을 때 그 상태대로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할지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그거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주로 이 원상회복 의무는 주로 상가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거기 뭐 어떤 특수한 시설을 하고 살고 있었어. 이런 경우 나중에 임차주택을 반환해줄 때 그걸 다 분리해서 철거한 다음에 원상의 회복을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무슨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건물이 통상적으로 쓰다 보면 예를 들어 도배장판 같은 경우도 뭐 임차 건물을 쓰다 보면 낡아지잖아요. 더러워지고 이런 경우에도 도배장판을 싹 새로 해서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가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도배장판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 낡아졌어. 이런 거 돌려줘야 될 건 아니야. 그런데 물론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어떤 파손이나 훼손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내가 지금 뭐라 했어요? 통상적인 사용에 이례적인 사용이 아니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떤 특수한 뭐 어떤 설비를 갖추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걸 이제 분리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해. 그냥 갔어. 이거 곤란하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독촉을 하겠죠. 원상 회복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언제까지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원상 회복한 다음에 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임차인에게 이제 독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일단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원상 복구한 다음에 그 복구 공사 비용하고 그 원상 복귀할 때까지의 일수 있잖아요. 그 일수를 그 해당 그 월세 차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5일간 원상 복구 공사를 하는데 5일이 소요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사 비용하고 5일에 상당하는 월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리 이 교재에서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내가 우리 하이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강의 자료실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강의 자료실에 가셔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요 보충 자료를 출력을 하세요. 네? 지금 요 강의 들을 땐 요 자료 있어야 돼요. 요 자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하이 클래스 들어가셔가지고 강의 자료실에 가보면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충 자료가 있어요. 요거를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알았죠? 지금 빨리 끄고 들어가. 그래서 하이 클래스 들어가서 이 자료를 출력하세요.
출력을 하고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요 강의 자료를 출력한 것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마 1984년인가 80년대 초반에 이게 제정이 됐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거보단 상당히 나중에 제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2002년경에 이게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건물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자신의 어떤 업종에 맞춰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걸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기 평택 지원 앞에서 이 복집을 하셨어요. 복요리 알죠? 물고기 복요리. 근데 복집을 하셨는데 이제 복집을 하려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이제 비싼 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식집, 응? 다다미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룸도 만들고 막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많이 했어. 그때 당시 아주 굉장히 오래 전인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2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복집이라는 데가 이제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복요리 한번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법원 근처니까 이제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쭉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김영란법이 없었어요. 김영란법이 없어서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 같은데 이제 새로 인사이동해서 발령돼서 오시는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 계시면 난초도 보내드리고 이랬어요. 가서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한테도 이제 그 명함도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영업했어.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서도 다 명함 돌리고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손님이 오기 시작하더래. 그러다가 한 7, 8개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각종 무슨 모임들이 많잖아요. 향후에도 있고 이런 모임도 많이 열리고 또 변호사들도 또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집주인이 딱 눈독을 들인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한 2년 지났는데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난 이제 더 이상 계약을 나는 내가 직접 이 건물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겠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지금 2억 원도 넘게 2억 5천인가 뭐 거의 3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인테리어도 했고 나 아직 본전을 못 뽑았단 말이야.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팔이 날렸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뭐 호텔에서 복요리 전문화했던 주방장 요리사도 비싼 돈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 팔이 날렸을 때도 급여 다 줬어. 그러니까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나더러 나가라 그래. 그럼 이분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이게 그, 그 음식점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도 그분도 나갈 수는 없죠. 근데 그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버틴 거죠. 난 못 나간다. 여기 나가라 그러면 나더러 죽으라는 거다. 버텼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한 1년 넘게 소송 벌이고 뭐 난리치다가 하여튼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나오셨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차인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떡하니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에 비해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가 훨씬 많이 확고해졌죠.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허점이 많았어요. 허점이 많았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 초기에는 권리금 규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도 없었고 또 초기에는 이 적용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데서는 보증 금액에 따라서 보증 금액이 높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런 규정 없어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보증 금액이 30억 원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근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이제 당초의 취지가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보증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무리 보증금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니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호해줘야 할 기본적인 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보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보증금액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그래서 아주 영세한 상가 임차인 아닌 다음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못 받는 거야.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 그리고 보증금액이 좀 크다 하더라도 보호해줄 건 기본적인 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진일보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적용 범위서부터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되는데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적용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라고? 지금 소규모의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매년 좀 보증 금액을 올렸죠. 맨 처음에 굉장히 낮았어. 그래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우리 교재 보시면 서울특별시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옛날 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이 교재 이거 개정해야 돼요. 개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쓴 교재가 아니야. 내가 쓴 교재였으면 난 벌써 이거 바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제 바꿔달라고 개정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하여튼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3억 원에 대해 3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이에요. 지금 9억 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하고 어디냐면 광역시 중에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어디죠? 인천광역시. 응?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는 거기 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9천만 원. 6억 9천만 원. 지금 보증금액이 올라갔어요.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광역시, 우리 대전광역시 포함해서 그 밖의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거긴 1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5억 4천만 원이에요.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 예를 들어 천안시라든지 청주시 뭐 이런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7천만 원이에요.
지금 3억 7천만 원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보증금액이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개정된 보증금액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우리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나머지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 이거 보증금액이 크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전면 배제하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 규정은요, 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이 돼요. 그럼 그 적용되는 규정이 뭐냐? 딱 4개야. 4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4개를 암기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 중에 요 4개의 규정은 보증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응? 이건 적용 범위 제한이 없는 경우야. 어떤 경우냐? 첫째, 대항력. 대항력은 똑같아요. 기본 법리는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하고 똑같은 거야. 대항력에 관한 규정. 대항력 기억하세요. 대항력에 관한 규정.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요건 주택 임차권에는 없어.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그 다음에 차임연체와 해지. 차임연체와 해지는 뭐냐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차임을 3번 이상,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뭐랬죠? 2번 이상이었죠.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하나를 더 올렸어. 3번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어요. 이게 차임연체와 해지 규정이야. 요 4가지 규정은 보증금액 불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요 4가지 규정은 적용돼. 다시 얘기할게요. 첫째, 대항력에 관한 규정. 둘째, 계약갱신 요구권. 셋째, 권리금 보호 규정. 넷째, 차임 연체와 해지 규정. 요 4가지 규정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숙지하세요. 숙지.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 안 돼. 나머지 규정 중에 지금 언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적용 안 돼.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똑같아.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똑같아. 주택 임대차의 경우가 똑같은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돼. 응?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보호하는 규정 이런 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적용 범위 따질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이 보증금은 약정 보증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환산 보증금이 포함돼요.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포함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 따질 때 보증금액 얼마 이하인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액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환산 보증금 적용 안 돼. 환산 보증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로지 적용 범위를 따질 때뿐이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이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이 보증금에는 계약 보증금뿐만 아니라 여기 약정으로 정한 거죠. 계약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100을 곱한 환상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 원이야. 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 원인 상가 임대차가 있어. 그럼 이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자,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 보증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 보증금이 얼마예요? 3억. 3억. 이건 적용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까지 같이 더해야 돼? 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뭐예요?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보증금 3억에 월세 300이라 그러면 월세 3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 되죠? 6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5억 4천만 원 넘잖아.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응?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 범위를 따질 때에만 환산 보증금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산 보증금 개념은 잘 숙지를 해주세요. 예,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계속하기로 하죠.